자, 여러분들 3방식 6방법이 참 어려워요. 자, 이걸 제가 좀 전에 했던 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는데요. 가장 이제 유력한 게 물건별 평가입니다. 자, 우리가 물건별 평가라는 자체가 출제 빈도가 거의 99%예요. 그래서 물건별 감정평가를 잡으시면 거의 문제는 한 문제 정도 맞춥니다. 자, 그래서 어디를 가냐면 제가 추천해드리는 부분이 어디냐면요.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가장 유력하다고 좀 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재 페이지로 가시면 자, 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496입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자, 496을 보시면은 물건별 감정평가가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자, 보십시오. 496입니다. 여러분들. 물건별 감정평가 들어가 보죠. 자, 우리가 토지, 건물, 기타 물건별 감정평가는 7방법에 어떤 방법을 우리가 쓸까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자, 중요한 거는 저기는 비교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임대료는 무조건 임대사례 비교법이에요. 다른 적산법과 수익환업 분석법 안 씁니다. 그래서 임대료는 임대사례 비교법을 꼭 가져가세요. 자, 그래서 자, 여기 어디 있냐면 자, 우리 책에 보시면은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498 임대료 있습니다. 임대료는 무조건 임대사례 비교법이다. 가져가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자, 원가법이라는 거는 설명을 다시 해드리겠지만 원가법은 자, 이 분필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이거 감가되잖아요. 자, 그럼 얘가 90원이에요. 자, 그러면은 원가법은 상각이 돼야 됩니다. 상각 자산만 적용돼요. 그래서 상각 자산만 가기 때문에 우리가 건물 상각되고요. 만들어낼 수 있고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가능하죠.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는 거래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자동차만이 튀어나갑니다. 거래 사례는 우리가 거래 사례가 많은 쪽으로 가자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는 거래 사례법으로 간다. 과수원도 거래가 많거든요. 사례가 많고요. 과수원, 자동차. 그 다음에 산림도 그런데 조금 제가 구분해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산이에요. 컴퓨터 같은. 그래서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편법인데 자, 오늘 나가게 되면 우리가 과자가 팔아요. 편의점에. 가장 산도가 맛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거래 사례가 많다. 암기하시고요. 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무형자산인데요. 자, 저작권 같은 경우는 저작권만 갖고 있으면은 통장에 돈이 찍히잖아요. 권리로부터 수익이 발생하니까 무조건 수익하는 겁니다. 자, 이 권리는 상각도 되지 않고 거래됐던 사례가 없죠. 그래서 권, 그 다음에 공장 재단, 공장 재산의 집단이거든요. 재산의 집단. 그래서 이 재단이 나오면 다 수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하고 건물을 일괄해서 가요. 건물을. 자, 그럼 일괄해서 가게 되면요. 우리가 보통 일괄해서 가는 게 거래 사례가 많거든요. 일괄은 거래 사례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가장 유력해요. 자, 그래서 자, 496페이지 가시면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간다. 그런데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으면 거래사례비법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것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감정평가업자는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규정을 정해서 해당 토지의 임대료 조성 비용 등을 고려할 수 있고요. 건물은 원가법입니다. 그다음에 토지와 건물을 일괄을 찾아볼게요. 자, 두 번째 보시면은 건물 부분과 대지 사용을 일괄, 토지와 건물을 일괄할 때는 거래사례비법으로 갑니다. 특히 감정평가가 합리적 기준에 따라서 토지가격과 건물가를 구분해서 표시할 수도 있죠. 자, 산림은 무조건 거래사례예요. 산림은. 자, 그래서 감정평가업자는 산림을 감정평가할 때는 산지와 인목을 구분해서 감정평가를 해야 한다. 자, 인목은 거래사례인데 소경목림을 좀 주의하세요. 소경목림은 지름이 작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작은 나무이기 때문에 비용 투입된 게 얼마 안 됐죠. 그래서 비용을 알 수 있겠기 때문에 소경목림은 원가법이라는 거 가져가시고요. 산지와 인목을 일괄할 때는 거래사례법으로 가겠죠. 과수원도 거래사례법, 공자재단, 강업재단, 재단 무조건 수익하는 법입니다. 자동차 거래사례비교법,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원가법. 선박은 선체 기간 의장을 구분해서 감정평가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그다음에 이제 다 자동차도 폐차 처분하잖아요. 본래 용도 효용 가치가 없으면 해체 처분 가격으로 간다. 동산도 거래사례법으로 갑니다. 자, 넘기시면은
컴퓨터 같은 것도 삼각이 되잖아요. 본래 용도의 효용 가치가 없으면 해제점으로 가기로 간다. 자, 무형자산의 강업권, 어업권, 건이 나오면 다 수익하는 법입니다. 자, 아직은 안 나왔는데 유가증권에 상장이 됐어요. 상장 채권이나 상장 주식은 다 거래사를 갑니다. 시세가 거래가 되니까. 그 다음에 비상장 채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권리가 있잖아요. 거래소에서 이루어지지 않지만 수익하는 법으로 간다. 자, 소음, 진동, 일조침입니다. 소음 등이 있는 일조침에 이런 소음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소음, 진동, 일조침해가 있으면 가치가 하락하잖아요. 그 하락분에 대해서 이 대상물건의 가입 및 원사 회복 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를 보세요. 그래서 소음 등 나면 고려해야 한다. 저렇게 해서 가장 유력합니다. 자, 여기서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방식 7방법인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은 어렵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7방법에 대해서 가볍게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468페이지입니다. 원가법 들어갈게요. 자, 이 6방법인데 공시지가기준법이 들어갔죠. 그래서 지가, 공시지가에 대한 공시가격, 가격 공시가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거의 뭐 100% 나오는데 그럼 마지막에 제가 보여드리고요. 3방식 6방법이 어떻게 이제 우리가 가고 어떻게 이제 흐르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가법이에요. 원가법. 원가 방식이죠. 가액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건물이 대부분이죠. 삼각자산. 건물은 우리가 내용 연수를 보셨잖아요. 지나온 연수는 우리가 경과 연수라고 하고요. 남아있는 연수가 잔존 연수입니다. 자, 그래서 식이 중요해요. 항상 의하고 식을 가져가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산식은 새로 만들었을 때 원가가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가 돼요. 자, 3년 동안 지나서 자, 1년에 만약에 100원씩 감가가 됐다. 그럼 300원이 누계이거든요. 처음 만들었을 때가 1000원이라면 감가 누계액은 300원이 되겠죠. 300원. 자, 그러면서 요 300원을 빼주죠. 적산이라는 건 쌓는 건데, 그러면서 우리가 남아있는 가격은 적산 가액이 7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 빼주는 과정을 감가수정이라고 하거든요. 감가수정. 자, 그래서 세 가지 단어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갑니다. 제 조정과에 감가수정을 하여. 자, 가액을 산정하는 거죠. 가액.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조원가, 감가수정, 가액. 자, 모두 삼각자산에 적용이 되죠. 건물과 기계. 근데 우리가 예외가 있어요. 조성지, 매립지 같은 거. 그러면 조성지와 매립지 같은 건요. 자, 매립지는 어떻게 돼요? 이 자체적으로 이 토지는 원래 비교 방식으로 가는데요. 자, 이건 사례됐던 게 별로 없고 매립지는 지금 비용을 알 수가 있죠. 따끈따끈하게 지금 원가를 알 수 있으니까 원가법을 갈 수 있다는 거 하고요. 그다음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제도론가는 기준 시점이라는 게 중요해요. 자, 기준 시점 체크. 그래서 468페이지 가시면 제도론가의 대상부동을 기준 시점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인 날짜죠. 자, 그래서 기준 시점을 항상 명시해야 돼요. 나중에 이제 계산 문제 준공 시점을 놓습니다. 준공 시점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20년이다. 뭐 자, 이건 예를 들어서 2018년이다. 1월 1일. 근데 이건 이제 2020년을 놓고 2년이 지났죠. 그래서 이건 똑같이 하고 2년이 지난 상태에서 기준 시점을 돌려와라.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자, 밑에 복제원가와 대치원가라는 게 있어요. 자, 복제원가와 대치원가가 제도원가의 종류죠. 그럼 복제하는 건 똑같이 만들고 대체는 대체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자, 동일하긴 동일한데, 자, 예를 들어서 자동차는 원래 원가법이지만, 자, 예를 들어서 기준점에 지금 소나타 갑돌이가
소나타를 3천만 원짜리를 뽑았어요. 물론 저 날짜에 뽑게 된 거죠. 근데 사고가 났어 나오다가. 그럼 똑같은 거 3천만 원짜리 흰색 갖다 주세요라고 하면 그건 동일한데 물리적으로 동일한 거죠. 물리적으로. 그랬더니 보험회사 직원이 똑같은 게 없어요. 그럼 K5로 좀 대체해 주세요. 그럼 대치라는 것은 우리가 기능이나 효용 면에서 유사하다는 거죠. 효용. 자, 그 다음에 최근 만들어진 거는 건물 같은 경우는 바로 원가를 알 수 있잖아요. 복제하면 좋은데요. 자, 우리가 포니 같은 자동차는 지금 단종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자재가 30년이 지난 한옥 같은 거는 단종이 됐기 때문에 오래된 거는 이 기능적으로 효용적으로 유사한 게 낫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복제 원가는 기준점에 물리적으로 동일한 거고요. 자, 대치 원가는 기능적 면에서 동일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3번에 제도원가를 대치원가로 산정할 때는 감가수용 시 기능적 감가를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건요. 자, 들어보세요. 우리가 앞쪽에서 건물이 금이 간 게 물리적이고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게 기능적, 탄광촌이 팽강된 게 경제적이죠. 이 세 가지 감가를 봤을 때, 자, 예를 들어서 5층짜리 건물은 보통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5층은.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300원만큼 기능적 감가가 됐다고 봐봐요. 그러면 기능적 감가가 된 상태에서 이 복제는 1,000원이라는 제도원가를 가져와서 나중에 300원을 빼면 되거든요. 근데 얘는 최근에 엘리베이터 있는 거로 가니까 300원을 미리 빼줬어요. 그럼 얘는 700원이니까 기능적 감가를 또 빼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치원가는 기능적 감가를 또 행하면 안 됩니다. 다른 거 물리적과 경제적은 가능하죠. 그 다음 이제 요걸 제가 추천할게요. 3번입니다. 제가 계산 문제가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제도원가의 산정 기준이 있거든요. 산정 기준은 자가건설이라도 도급을 기준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가건설은 갑돌이가 자기가 건설하게 되면 원가 방식으로 해달라 그러면 이 평가사가 막 물어봐요.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도급건설을 기준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제도원가라는 것은요. 우리가 누구나 봤을 때 표준적인 어떻습니까? 거기 보시면 도급건설비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통상적인 부대비용이 있는데 자, 요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자, 표준적인 도급건설비는 자, 보시면은 우리가 공사비가 직접 공사비와 간접 공사비가 들어가는데요. 표준적인 도급건설비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급인의 이윤이 포함이 돼요. 별표. 그래서 수급인의 이윤이 반드시 포함이 된다고 해야 됩니다. 수급인의 적정이윤이 포함이 된다. 자, 그렇게 가져가셔서 제가 나중에 기출문제, 계산문제 해드리겠고요. 제도원가의 산정 방법은 출제해서는 안 됩니다. 총량적은 다 구하는 거고요. 구성은 지붕, 벽, 기둥별로. 그다음에 단위는 이제 제곱미터로 가는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자, 변동률을 봤을 때 1년 전에 1억인데 지금 10% 상승했어. 그럼 1억 천이 되겠죠. 자, 감가수정은 제도원가에서 감가율은 세 가지 물리기능 경제적을 고려해서 그 금액을 공제하는 거예요. 자, 요거 공제로 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산한 게 아니죠. 기점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감가율은 봤고요. 가장 유력한 게 감가수정하는 방법이에요. 여기 위주로 좀 갈게요. 자, 시험 문제 감가수정하는 방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감가수정과 감가상각은 나중에 또 제가 정리해드리고요. 자, 그럼 우리가 원가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감가수정하는 방법이에요. 여기를 위주로 가져가세요. 감가수정하는 방법.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이 감가수정하는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면은 감가수정하는 방법으로 들어가죠. 자, 우리가 내관 분심이라고 좀 암기하죠. 내관 분심. 자, 내용 요소로 따지는 거예요. 장부상이죠. 장부. 보통 우리가 이 경제적인, 항상 부동산은 경제적 가치가 중요하니까 경제적 내용 요소로 보거든요. 그래서 정액, 정률, 상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장부상
이론상과 실제가 안 맞아요. 그래서 직접 출장 가서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관찰감각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관찰감각법은 세밀하게 관찰할 수가 있는데, 자, 이거 등으로 이제 할 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개인마다 다 다르겠죠. 주관적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자, 분해법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앞서서 봤던, 자, 물리적 감가, 그 다음에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라는 게 있죠. 자, 고칠 수 있다. 자, 치유가 얘는 가능, 불가능이 다 있어요. 얘는 불가능만 있겠죠. 이거를 서로 분해해서 합산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대상에서 직접 구한다. 그래서 직접법이 되고요. 만약에 사례가 없어요. 그럼 사례에서 가져오는 게 간접법입니다. 이 두 가지는 잘 뜨질 않거든요. 들어보시면은 시장 추출법은 시장에서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 손실하는 법은, 자, 똑같은 5층짜리 건물인데 사례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나는 없어요. 자, 그럼 낮게 평가되죠. 그 임대료가 손실한다는 임대료 손실 환원법이다. 이렇게 해서 5가지를 꼭 갖고 가시죠. 자, 그럼 가볼까요? 471. 자, 직접법이 내용연수법, 간접법 분해법이고요. 간접법은 시장추출법, 임대료 손실환원법입니다. 자, 그러면 자, 내용연수는 이제 그 내용연수를 갖고 따지는 경제능연수 갖고 표준을 가고요. 자, 우리가 물리, 기능, 경제적이 있다고 내용연수 보셨죠? 그 다음에 내용연수에 대한 기준법이 정액, 종류, 상한이 잘 나옵니다. 자, 이걸 마지막에 제가 해드리고 아웃라인 잡으시면 일단은 474페이지 관찰감각법으로 가볼게요. 관찰감각법은, 자, 굴름구시, 디귿, 자, 경험과 지식의 크기에 따라 의존하기 때문에 주관이 개입돼요. 그래서 외관상 관찰할 수 없는 기술적 하자를 놓치기 쉽죠, 평가사는. 근데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시는데 단점이 나옵니다. 주관적인 거. 분해법은 내구성 분해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감가운을 물리, 기능, 경제를 다 합산해요. 그래서 치유 가능과 불가능을 갖고 발생 감가를 다 구한다는 거죠. 시장 추출법은 시장에서 구하고 임대료 손실을 따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정액, 종류, 상한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게 좀 어렵다는 말을 좀 표현하고요. 계산 문제가 정액법이 계산 문제가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내용 연수를 좀 강하게 할게요. 자, 그래서 내용 연수 방법은 계산은 제가 아마 기출문제 첫 스타트를 할 때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방식 7방법의 의의와 산시 기준을 좀 가져가세요. 이 내용은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동영상을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자, 내용 연수법은 3가지가 있어요. 정률법 있고요. 자, 이건 매년 일정 율시 감가죠. 율시 감가다. 근데 정액법이 계산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건물 같은 내용 연수가 또 오래되면 정액법을 사용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상한기금법이 있다는 거. 유래기로 이제 암기하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상한기금법입니다. 자, 어차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니까 다 경제적 내용수로 가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잔존 가치를 빼줘요. 물리적인 거를. 자, 그래서 갑니다. 만약에 제 조달원가가 1억 2천이고요. 항상 경제적이니까 물리적으로 버틸 수 있는 잔존 가치를 뺍니다. 잔존 가격이 만약에 2천이다. 빼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제도론가가 만약에 이제 1억 2천이다. 대입시키죠. 여기가 1억 2천이다. 감가 누계를 빼주겠죠. 자, 그러면 매년 감가액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매년 감가액. 우리가 감가 총액을 구할 때 제 조달원가에서 잔존 가격을 빼줘요. 그 만약에 1억 2천에서 2천을 빼게 되면 감가 총액이 1억이 되겠죠. 자, 만약에 얘가 10%다. 얘. 그러면 1200만 원을 빼겠죠. 자, 얘를 경관연수하고 잔존연수에 대한 경제적 연수로 나눕니다. 그럼 2년이 경과됐고 만약에 8년이 남았다. 그럼 전체가 10년이잖아요. 그럼 1억에 10년 나누면 1000만 원씩 감가를 해요.
자, 그러면 마지막 감가 누계액만 구하면 되겠죠. 감가 누계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자, 이거는 매년 감가에다가 경과년수를 곱합니다. 그럼 2천이 되겠죠. 그래서 1억 2천에서 2천을 빼면 1억이 된다. 자, 그래서 정해법으로 가볼게요. 넘겨볼게요. 자, 정해법은 페이지 472 균등하게 상각한다 해서 균등상각 직선법으로 이제 우리가 감가누계액이 1,000, 2,000, 3,000 이렇게 가거든요. 대상 물건의 가치가 매년 일정만큼 감소해서 전제해서 총 감가액을 경제적 내용수로 나눕니다. 매년 감가액을 삼는 방법이죠. 자, 다른 방법에 비해서 계산이 좀 간편합니다. 건물 등의 삼각자산이 많이 사용되겠죠. 그래서 매년 일정하게 감가이기 때문에 실제 감가와 일치하지는 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매년의 감가액이 전년 내용을 통하여 일정하기 때문에 균등상각, 감가누계 경과년수의 정비례이기 때문에 직선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요거를 제가 상한기법을 좀 연결시켜 볼게요. 넘기시면은 474에 상한기급법이 있습니다. 자, 얘는 1억을 10년 하니까 1,000만 원씩 감가가 1,000만 원씩 10년이면 1억이잖아요. 이자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근데 얘는 이자를 고려해요. 이것만 좀 잡으시면 됩니다. 이자 나오면 무조건 상한기법입니다. 자, 고려해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자, 볼게요. 상한기법은요. 예를 들어서 매년 감가한다는 거는 유사해요. 그래서 얘도 매년 감가액 구합니다. 매년 감가액 구해서 감가총액이라는 1억을 이제 모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감채기계수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상한기계수인데, 자, 이거는 뭐냐면 950만 원씩 10년이면 9,500인데 1억을 타 먹어요. 이자를 고려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얘보다는 초기에 감가는 작죠. 네, 그럼 상한기법은 교수님 어떤 걸 좀 잡으시면 될까요? 라고 한다면 이자예요. 그러니까 내용요수 만료가 될 때 감가누계가 상당할까 그에 대한 복리 계산 이자 나왔다. 무조건 상한기법입니다. 이자. 그래서 상한기법은 논리적으로 기업에서 채택할 방법이지만 감가상각이 적기 때문에 세부담이 좀 늘어나게 돼서 기업 경영 안 쓰고, 자, 우리 감정평가에서는 광산의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럼 교수님 정률법은 뭘까요? 정률법은 일정 유식이에요. 자, 가볼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1억이 감가총액이다. 매년 20%씩 감가를 한다고 볼게요. 그럼 처음에는 감가를 안 해요. 0입니다. 그래서 1억이었다가 1억에서 곱하기 20%를 때려요. 그럼 2천만 원이 처음 감가가 돼요. 감가액이 초기에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자, 1억에서 2천을 빼면 8천만 원이 남죠. 그럼 8천에다가 곱하기 0.2니까 1,60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가액이 달라요. 감가액이 초기에 많고 체감하게 됩니다. 그럼 얘가 처음에 2천 띄고 얘가 1,000, 얘가 950이면 유례기가 이제 암기 순서예요. 그래서 정률법이 제일 감가액이 크고요. 그 다음에 정액, 상한기법이죠. 자, 그래서 정률법은 뭐냐면, 자, 합니다. 재산 가치가 매년 일정 비율로 20%씩 체감합니다. 그래서 매년 체감하는 부동산의 잔존가격에다 일정한 상각률을 곱하죠. 그럼 첫 해 상각이 가장 크죠. 재산 가치가 체감함에 따라서 점차 상각액도 체감하더라. 자, 초기에 많이 감가되는 거는 보통 기계나 기구잖아요. 건설기계.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능률이 높은 쪽에 많이 감가하고 안전하게 자본을 회수하는 체감 비율이 좀 기하급수적으로 크므로 건물의 상가 중에는 별로 이용되지가 않아요. 잔존 가치가 0이 되는 경우는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넘기셔서 그러면 475페이지 정액 정률 상한의 박스를 봅니다. 그래서 자, 좀 전에 제가 초기 상가액이 큰 순서예요. 율액기로 암기하세요. 정률, 정액, 상한. 근데 만약에 얘가 높다는 거는 얘가 낮거든요. 이 반대예요. 남아있는 가격은 상한, 정액, 정률로 간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시고요. 특히 정액법이 계산 문제가 잘 나옵니다. 제가 기출문제 때 해드리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과 수정의 차이점이 있어요. 자, 요거 들어가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감가 수정하는 방법이 출제 빈도가 높지만
난이도가 높다 그랬죠.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제가 부연 설명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감정평가에서는 감가수정이라고 그래요. 감가수정이라고 하는데 회계에서는 감가상각이라는 말을 씁니다. 감가수정과 감가상각의 차이점이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평가 목적이에요. 감정평가를 할 때 씁니다. 평가 목적인데, 자, 상각은 평가 목적이 아니라, 자, 비용 처리를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에어컨 같은 거는 법인세를 좀 적게 내려고 해서 비용 처리해서 회계 목적입니다. 회계 목적. 자, 그러면 제가 나올 것만 좀 갈게요. 감가수정은 기존 시점에 현존 가격을 적정하는 거고, 얘네들은 이제 비용 처리, 기업 회계나 재무 회계에서 자본의 유지 해소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감가수정은 재조달 원가로 먼저 잡고 계산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취득 원가를 잡아요. 그래서 장부가격이죠. 우리가 비용 처리를 하니까 취득 장부가를 갖고요. 근데 우리는 경제적 내용 요소가 중요하죠. 감정평가에서는 경제적 내용 요소로 봅니다. 근데 얘네들은 어때요? 자체적으로 넘기시려면 경제적이 아니라 법적 내용 요소를 보죠. 법정으로 딱 정해졌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 제 에어컨은 부동산이 아닌데 만약에 에어컨을 100만 원 주고 구입했어요. 자, 그럼 우리는 10년짜리가 법정이라면 8년째 에어컨이 부서지면 그 가치가 끝나버립니다. 근데 얘네들은 더 2년이 남거든요. 그래서 수정은 장래 보존 연수가 중점이 되고 얘네들은 이제 경관 연수, 그죠? 물리적인 것이 또 중요하고요. 자, 이게 중요해요. 자, 우리는 실제로 나가서 관찰감가법을 합니다. 부동산 자체가 장부상과 틀리니까 인정하는데 얘는 장부상이니까 관찰감가법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가장 유력하고요. 자, 우리 현존 물건만 대상하는데 걔네들은 물리적 어떻습니까? 아까 감가가 이제 법정 내용수가 2년 남았더라도 계속 감가된다는 거. 그다음에 자, 우리는 물리적 금 같다 건물에 기능적 엘리베이터가 없다. 탄광촌이 폐광도까지 다 봐요. 시장성을 고려하는데 얘네들은 경제적은 고려하지 않죠. 자, 에어컨이 뭐 강남에서는 비싼데 강북에서 싸다 그렇진 않잖아요. 경제적은 빠진다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원가법은 이 정도 보시면 돼요. 제가 나중에 또 기출문제나 그 특강에 대한 쪽집게 특강을 할 때 정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적산법이에요. 적산법은 제가 딱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딱 필요지경비까지에 대해서 적산법은 그 밑에 있는 식이 나옵니다. 산식하고 그 의의만 떨어져요. 그래서 요것만 잡으세요.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비교 방식, 수입 방식, 공시지가로 갈 건데요. 자, 적산법은 임대료예요. 원가 방식에. 적산은 쌓는다는 얘기죠. 원가법은 항상 적산이라는 게 나와요. 자, 원가법이라는 건 뭐냐면 택지에다가 원가를 구해서 건물을 올리거든요. 자, 비용도 쌓아서 내가 임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적산법은 이 식과 산식만 시험지에 배정됩니다. 최근의 경향은. 자, 그래서 만약에 20층짜리, 자, 15층짜리 빌딩이 15억이라면 얘가 지금 갑돌이가 1억밖에 없어요. 다 못 삽니다. 그래서 5층만 계약해서 이 기초가격이라는 게 들어가요. 자, 그래서 내가 투자 비용이니까 원가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다른 건 다 안 쓰고 임대료는 임대사료 비용으로 가거든요. 그럼 기초가격에다가 어느 정도 이율이 나와줘야 돼요. 기대율을 곱합니다. 거기다가 더하기. 그러니까 이게 순임료라고 한다면 경비를 더한다는 거죠. 더해서 필요경비를 더한다는 게 키포인트예요. 그럼 우리가 나오는 시산 임대료가 적산 임대료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자, 경비를 더하게 되면 총임료가 된다는 거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고요. 가장 중요한 게 암기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세요. 적산 기기필로 암기하세요. 기기필. 자, 그러면 적산법은 기기필이죠. 기초가액에다가 기대율을 곱해서 계산된 기대수익에 필요한 임료를 우리가 순임료에다가 경비를 더한다는 것까지 임대료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이제 원가법의 장단점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은 재생산이 가능한 삼각장이 널리 사용되죠. 그 다음에 신축 건물은 오래 안 됐잖아요. 시장성이 없는 수익성 없는 공공용 부동산은 자, 서울시청은 거래됐던 사례가 없잖아요.
비교 방식 못 사용하고 임대료 안 받잖아요. 이 공공용 부동산이나 이런 시장성 없는 공인용 부동산에 사용됩니다. 조성지 매립지는 아까 제가 원가법 사용할 수 있죠. 단점은 이제 토지와 같이 재생산이 불가능한 자산에 대해서는 적용하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건축물 등은 이제 외부에서 관찰이 불가능한 부분 또 감가적이 어렵겠죠. 이 정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끊을게요, 여러분들. 끊어서 자 넘기시면은 3방식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478페이지를 제가 마지막 시간에 갈 건데요. 항상 3방식 7방법의 정의하고 의의는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조금만 쉬었다 가시죠.